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는 이제 막 한 달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은 참으로 길고 묵직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용히 앉아 글을 적으며 돌아보면 그 시작은 참으로 사소했습니다. 단지 딸아이의 한 통의 전화였지요. 그날은 오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길게 스며들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찬물이 바르르 끓기 시작할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당분간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내러 온다는 말이 아니라 무너져서 오는 것이구나. 조심스레 이유를 묻자 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다지요. 오빠가 아니, 여보가 사업을 완전히 접었어. 처음엔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사업을 하며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씩씩하게 버티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접었다니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이어서 월세도 내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이미 몇 달째 밀려 있었고 카드값도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치 무언가에 질질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반듯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사위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허리를 곧게 펴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랬던 사위가 사업이 무너지고 이제 갈 곳조차 없다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내심 망설여졌습니다. 이 나이에 또다시 자식 식구를 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사위가 워낙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란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 때 우리 집에 올 때면 항상 말끔한 차림으로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처가살이를 한다는 건 아마도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부치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딸입니다. 이럴 때 손 내밀지 않으면 그게 과연 부모겠습니까?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야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당분간 지내다 형편 나아지면 나가면 되지 않겠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부엌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여전히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허둥지둥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를 비우고 묵혀두었던 이불을 햇볕에 널어 말리고 옷장 속 오래된 옷가지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딸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사위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 집은 오랫동안 저 혼자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이 집을 지키며 지낸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남편과의 추억이 그리고 수많은 나날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런 집에 지금은 모든 걸 잃고 무너져 있는 사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올지 차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뒤이어 사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어머니 폐에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작았습니다. 예전엔 당당하게 인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위로의 말을 건넸다가 오히려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들의 짐을 방으로 옮겨주고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지만 밥상 위의 공기는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딸은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사위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질조차 조심스럽게 마치 밥 한 톨마다 무게가 실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슬쩍 그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딸은 종종 사위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밥만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사위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딸은 한숨을 쉬며 접시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치우겠다고 말했지만 딸은 괜찮다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다가 괜히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넘쳐나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숨죽인 듯한 고요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후로도 날들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사위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딸은 그런 사위를 애써 챙기려 애썼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위가 있을 때는 거실에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발자국 소리조차 죽이며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조심스러운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잠결에 들은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며칠 뒤 또 들렸고 그 다음 날도 또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귀를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분명 집안은 고요한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은 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숨죽인 정적 사이로 어쩐지 익숙한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지요. 처음엔 단지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요즘 날도 덥고 잠도 잘 안 온다는데 그냥 산책 삼아 나가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며 이불을 덮었지만 막상 귀는 조금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몸이 저절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넘기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 부드럽지만 확실한 현관문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찰나의 정적 후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지요. 그러다 곧 쿡쿡 찌르는 불안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사위의 외출은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다녀오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 나가면 2~3시간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언제나 새벽 해가 막 터오르기 직전이었고 발걸음은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직 후 우울해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걸까? 낮 동안의 사위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쳐도 짧게 고개만 숙일 뿐이었지요. 눈빛은 늘 어딘가 멍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식사 때도 말없이 밥만 삼켰습니다. 딸이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해도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위가 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을 기록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시계는 새벽 1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 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다가 그 소리가 사라지자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옅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시계를 확인하고 작은 글씨로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세었습니다. 2시간, 3시간 그렇게 4시간 뒤에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득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딸의 눈치를 보며 물끄러미 식탁을 정리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 밑엔 잔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차마 의심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추측으로만 머물 수 없다고. 그날부터 저는 은밀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딸 몰래 외투 주머니에 작은 손전등을 넣어두고 가벼운 운동화를 현관 구석에 꺼내 놓았습니다. 평소엔 안 보이도록 마루 밑에 살짝 밀어 넣어두었지요. 사위가 또 나가는 날을 기다리며 저는 한밤중에도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공기가 무거웠고 집안의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를 막 넘기던 순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기 위해 양말만 신고 현관까지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조심스레 돌려 아주 살짝 문틈을 열자 이미 사위는 골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이운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왼손은 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은 핸드폰을 쥔 채 뭔가를 계속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참을 걷더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 모퉁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기엔 검은색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짙은 썬팅이 되어 있어 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부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골목 끝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몇 분은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차는 고요했고 창문은 불투명한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위아래로 들썩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광경에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동안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지며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 계속해서 미세하게 흔들리던 그 순간 제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두드렸고 숨소리를 죽이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잘못 본 건 아닐까? 단지 안에서 몸을 움직였을 뿐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흔들림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이어졌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려질 만큼 오랫동안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바람도 없는 밤 공기 속에서 멈춘 듯 서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가끔 들려올 뿐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차는 간헐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드디어 차의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내렸습니다. 그는 허리를 조금 굽힌 채로 어깨를 늘어뜨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천천히 골목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스쳤는데 식은땀에 젖은 듯 번들거렸습니다. 눈빛은 어디에도 초점을 두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숨겼습니다. 만약 이 순간 사위가 저를 본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발걸음을 우리 집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발끝마다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무거운 것을 떼어놓고 온 사람처럼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골목을 완전히 벗어나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주머니 속 손전등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루까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금살금 걸음을 옮겨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그제야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딸의 남편이 이런 일을. 아니,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나는 단지 본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차가 흔들리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말해야 할까, 아직 말하면 안 되나 같은 생각들이 수없이 교차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딸은 하루 종일 말없이 집안일만 하고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 혹시라도 상처만 주게 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아니, 혹시 내가 잘못 본 거라면? 그렇다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니 새벽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머리는 무겁게 지끈거렸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딸이 이미 일어나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가 후들후들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제가 겨우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딸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새벽녘에 돌아왔을 텐데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밥솥에 김이 피어오르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밥맛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저는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사위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릴까봐.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억지로 밥 한두 숟갈을 삼키더니 금세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네. 그 말에 제 마음이 쿡 찔렸습니다. 딸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덩그러니 부엌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 한 번 더 반드시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금껏 본 것은 우연일 수 있으니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더 분명히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방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를 대보니 아주 희미하게 숨소리 같은 것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사람 소리인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수첩을 꺼내 사위가 나갈 만한 시간대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더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불장 안에 있던 검정색 얇은 외투를 꺼내 세탁해 두었고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바닥이 부드러운 운동화도 현관 한켠에 놓았습니다. 손전등은 건전지를 새 것으로 갈아 넣었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에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저는 괜히 부엌을 서성이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분침이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덩달아 긴장감에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시계가 새벽 1시 반을 가리킬 무렵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살며시 열리고 아주 천천히 닫히는 소리. 그 다음엔 복도를 따라 사위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운동화를 신은 뒤 조심스럽게 현관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에 스쳤고 골목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사위는 이미 조금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발걸음을 죽여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 골목길에서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닥에 닿을 듯 흔들렸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조급함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향해 당겨지듯 기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갔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공기 속에서 제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혹시 그가 듣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발자국을 최대한 죽이려 애썼지만 자갈 몇 개가 구두 밑에서 굴러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그는 고개를 반쯤 돌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벽 쪽으로 숨겼습니다. 다행히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저는 다시 조심스레 그를 따라붙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사위는 결국 지난번과 같은 골목 모퉁이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역시나 그 검은색 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상으로 훨씬 가까웠습니다. 골목길 양옆엔 오래된 건물벽이 둘러서 있어 바람도 통하지 않았고 밤 공기는 눅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순간적으로 제가 숨은 곳 근처까지 스쳤을 때 심장이 입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조수석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건 오직 검은 유리창에 어렴풋이 비친 가로등 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전봇대 옆 그늘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들킬 것 같았고 조금만 멀어지면 놓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적이 귀를 막은 듯이 감돌았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만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가 아주 미세하게 처음엔 거의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움직임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안에서 몸이 부딪히는 듯한 규칙 없는 진동, 가끔은 위아래로 들썩이며 차체 전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람소리인가 했지만 곧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웃음 같기도 하고 낮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낮고 급한 목소리도 간간히 섞여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콩콩 뛰며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손끝은 바싹 마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차는 여전히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소리도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때로 낮게 끊기듯 들렸고 사위의 숨소리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말로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 등을 후려치는 듯한 충격이 들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내 딸의 남편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으며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숨을 참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마음속에서 서서히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정말로 분명히 여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한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제 귓속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전등을 꺼내려다 혹시 불빛이 새어나갈까 싶어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낯선 여자 특유의 낮고 숨죽인 웃음소리, 그리고 사위의 낮게 깔린 숨소리. 심장이 귀를 때릴 만큼 세게 뛰었습니다. 차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 제 손은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그냥 돌아서야 할지. 수천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결국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귓속까지 치밀어 올라 숨소리가 목에서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손은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툭, 아주 조심스러운 소리로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언가가 급히 부딪히는 소리, 작게 비명처럼 튀어나온 여자의 숨소리, 그리고 낮게 웅얼거리며 당황한 듯한 사위의 목소리. 쉿, 조용히 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분명 사위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며 옷이나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급히 이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찾듯 허둥대는 소리, 지퍼를 급히 올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숨을 고르며 낮게 욕을 내뱉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잡이를 붙잡고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숨을 삼키며 귀를 곤두세운 채 차 안의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곧 조수석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사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에 젖어번들거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급히 움직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놀람과 공포,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운전석 쪽 문이 벌컥 열리더니 긴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늘어진 한 여자가 얼굴을 숙인 채 황급히 몸을 구겨 넣듯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거의 가린 채였지만 매끈한 팔과 치렁한 얇은 원피스 자락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차의 시동이 켜졌고 바퀴가 자갈 위를 긁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차는 빠르게 거의 도망치듯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붉은 미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어둠 속에 삼켜졌습니다. 남은 건 저와 사위뿐이었습니다. 사위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불덩이 같은 분노와 손끝이 차가워질 만큼의 두려움이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지금 방금 누구였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그 한마디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라니, 그게 친구와 함께 있을 모습이란 말인가. 차가 흔들리고 여자가 도망치듯 떠나는데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잖니. 제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그는 낮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장모님, 이 일 아내한테 말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빛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리고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골목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아직도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잔향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고 동시에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분 거리였지만 발끝마다 무거운 돌덩이를 달아맨 것처럼 느려졌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숨이 막히듯 가슴이 쿡 조여들었습니다. 도어락을 누르며 혹시라도 사위가 먼저 와 있는 건 아닐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마주치진 않을까, 별별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루 위로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툭 풀리듯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조금 전 골목에서의 광경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은 차 미등이 사라지던 순간, 그리고 사위의 식은땀 맺힌 얼굴, 차 안에서 들리던 낮은 숨소리와 웃음소리까지 마치 귀 옆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짜 그런 걸 본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그건 착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 있으려니 가슴이 답답해져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순간에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욱신거렸습니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바닥은 축축했습니다. 한참을 창문가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멀리 고속도로에서 나는 듯한 낮은 소음, 이따금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 그 모든 것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발밑에 깔린 바닥만이 유일하게 현실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전기장판의 전원이 꺼지는 소리가 똑 하고 들렸습니다. 집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속에서 제 숨소리만 가쁘게 들렸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까?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부엌에서 접시를 닦던 그 표정. 한때 그렇게 밝고 수다스럽던 아이가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움직였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꼬리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에서도 억지로 한두 숟갈 뜨다 말곤 금세 젓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지금 이 사실을 전해야 할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거라면? 그렇다면 딸의 마음만 괜히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딸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그 장면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위의 눈빛,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떠나가던 붉은 미등. 결국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아둔 시계가 초침을 옮길 때마다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잠시 후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었고 그제야 집안의 공기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곧 딸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으며 밥상을 차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철맛이 났습니다. 결심을 하려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말해야만 한다는 생각과 아직은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서로 얽혀 단단한 매듭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식탁에 팔을 베고 고개를 떨군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그 모든 현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엎드려 있던 얼굴에 햇살이 닿아 따끔거렸습니다.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자 흐릿한 시야 너머로 주방시계의 초침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을 통째로 깨어보내고 나니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축축하게 젖은 것처럼 나른했고 뼈마디마다 둔한 통증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수면 바지 위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채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딸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잠이 일찍 깨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스스로 듣기에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딸은 대답 대신 무표정하게 찬장을 열어 쌀을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살갗 위로 핏줄이 얇게 비쳤고 손목이 예전보다 더 가늘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미세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전기밥솥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작게 삐소리를 내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고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란 듯 몸을 굳혔습니다. 혹시 사위가 깰까봐, 그가 방에서 나와 갑자기 우리를 바라볼까봐 심장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조용히 냄비를 꺼내 된장찌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딱, 딱 규칙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시계를 두드리는 듯 단단하게 들려서 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식탁 끝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식은 땀에 젖어 서로 엉겨붙었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딸의 동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끝 복도 너머 사위의 방문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문이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누군가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팔을 썰고 있었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단 한 사람만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위의 방문 아래로 들이운 그림자는 잠시 멈춰 있더니 이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길을 돌리지 않은 채 시야 끝으로 그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사위가 문틈 사이로 조용히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면바지 차림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부엌 쪽을 흘낏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곧장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어 박자 빨리 뛰었습니다.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바닥이 아주 살짝 울렸고 그 미세한 진동마저도 제 살갗 아래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바로 곁을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혹시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무감각해진 걸까? 사위는 화장실 문을 닫으며 가볍게 숨을 내쉬는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발자국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서로에게서 한 겹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 있었고 지금 그 균열 위에 저 혼자 위태롭게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짧게 울리고 이어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복도를 건너왔습니다. 저는 부엌 쪽을 바라보는 척하며 시야 끝으로 그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사위가 천천히 걸어 나와 주방 근처까지 왔습니다. 헐렁한 티셔츠 위로 어깨가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고 질질 끄는 듯 했습니다. 그는 딸 뒤편에 멈춰 서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칼질을 이어가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위가 거기 없는 것처럼 아니면 그 존재를 아예 외면하는 것처럼 그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공기보다 무거웠습니다. 사위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식탁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등을 살짝 기대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쓸어내렸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얼굴을 내리자 잠깐 마주친 눈빛이 스쳤습니다. 무표정했지만
그 무표정 속에서 묘한 경계심 같은 것이 엿보였습니다. 눈동자는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 채 천천히 움직였고 입꼬리는 살짝 굳어 있었으며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의 숨쉬는 방식까지도 살피려는 듯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딸은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어났네? 밥 금방 될 거야. 사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숙였다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움직임 속에서도 저는 이상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눈동자가 딸을 향하지 않고 허공을 맴돌았고 그의 손가락은 식탁 아래에서 계속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규칙 없는 두드림 소리가 나무 밑둥을 타고 제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향이 퍼졌지만 저는 아무런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꿈틀거렸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려는 듯. 하지만 곧 그는 핸드폰을 탁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그 움직임에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기울었고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불쑥 뛰었습니다. 조금 전 골목에서 그가 내리던 발소리, 식은땀 젖은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무심한 듯하지만 그 무심함 자체가 억지로 만든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속으로 무엇인가를 숨기려 애쓰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더욱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채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눌려 자국이 남았지만 손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국을 휘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 사이로 사위의 낮은 숨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식탁 위로 흘러드는 아침 햇살은 맑고 따뜻했지만 그 빗속에 앉아 있는 사위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식탁 밑으로 늘어져 있었고 그 그림자가 마치 집안을 서서히 잠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걸까? 그리고 이 사실을 언제까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걸까? 밥솥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며 조그맣게 찌익 소리를 냈습니다. 딸은 밥을 푸기 위해 뚜껑을 열었고 뜨거운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부엌을 뿌옇게 감쌌습니다. 하얀 김 너머로 사위의 얼굴이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도 한 국자씩 퍼담으며 작은 접시에 나물 반찬을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온도가 사위 쪽으로만 낮아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밥 먹자. 딸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금속 숟가락을 잡는 순간 저는 그 미세한 떨림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확실히 아주 살짝 손끝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 감추려는 사람의 습관적인 반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한두 숟갈 뜨더니 된장찌개에 밥을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은근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도 밥을 한 입 넣었지만 씹는 동작이 어딘가 굼뜨고 기계적이었습니다. 한 번 씹고 아주 오래 멈췄다가 다시 씹는 식이었습니다.
마치 밥알을 입안에 머금고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작은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잠깐 멈칫하더니 밥알을 삼키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가볼까 해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뭔가 작게 툭하고 끊어지는 듯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다시 나간다니. 어디로 나간다는 건지, 누구를 만나려는 건지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밤만 바라본 채 말했기에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입과 근육이 순간적으로 살짝 경직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휘젓는 소리가 부엌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리조차 제 귀에는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어디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사위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가 곧 무표정으로 굳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러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고 끝이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제게는 칼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불신이 퍼져나갔습니다. 지난밤 골목에서 봤던 그의 모습과 지금 이 평온한 얼굴이 너무나도 달라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두 얼굴 중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사위는 다시 밥을 뜨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세 사람의 움직임만이 기계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사위의 낮고 느린 숨소리. 그 모든 것들이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은 반쯤 비워져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고 사위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그릇을 밀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도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고 저는 그걸 놓치지 않으려 눈으로 쫓았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돌아 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 마루가 낮게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의 정막에 묘하게 울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고 곧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몸속에 굳어있던 긴장이 천천히 풀리며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거리를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우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막상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해버리면 딸의 세상이 무너질지도 몰라. 하지만 계속 숨기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몰라. 그 두 생각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물 위로 비쳐 보였습니다. 가녀린 어깨, 늘어진 티셔츠 자락, 물에 젖어 팔에 붙은 머리카락. 그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두 손을 올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얘야. 딸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가 뚝 끊겼고 부엌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습니다. 딸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엔 놀람과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술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내 남편이 집을 나가더라.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눈이 아주 살짝 커졌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냥 산책 나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2~3시간씩이나 나갔다 오더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몰래 따라가 봤어.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에 검은색 차가 서 있었는데 그 차에 타더라. 그리고 차가 움직이지 않은 채로 한참 흔들렸어. 그 말을 꺼내며 제 손이 식탁 위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딸은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흔들렸다고요?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고 그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나갔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번엔 가까이까지 갔어. 안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둘이 허둥대며 차에서 내렸는데 그 여자는 도망치듯 떠났어. 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믿고 싶지 않지만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깨닫고 있는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이걸 말해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어.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이 사람 옆에 있는 게 더 두려웠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 속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허공에서 멈춘 듯 매달려 있었고 눈동자는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림이 일렁였습니다. 엄마,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딸의 얼굴이 한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딸은 손사래를 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 힘들긴 해도 나한테 그런 짓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목소리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지키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끝자락이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얕고 불규칙해졌습니다. 엄마가 착각한 걸 거예요. 밤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차 안에 있던 사람도 그냥 친구였을 수도 있잖아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들을 내뱉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조용히 팔소매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얇은 천위로 파르르 떨리는 손등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얘야. 제가 낮게 부르자 딸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 눈 속에 비친 표정은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도 이 말 꺼내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어. 정말 아닐 거라고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단다. 딸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다 닫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제대로 내쉬지 못한 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내 뚝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늘게 떨리던 어깨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나 요즘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말도 줄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도 그냥 힘들어서 그런 줄로만. 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눈물로 젖은 두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미안함이, 한쪽에서는 안도감이 뒤엉켰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준 것이 옳았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고통을 혼자 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딸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부서질 듯 가벼웠고 뜨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울음을 삼키며 서 있었습니다. 작은 흐느낌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햇빛이 여전히 부엌 창으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도 이 순간에는 너무 멀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떨렸고 흐느낌이 식탁 위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 조용히 서서 손으로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고르며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결국 얼굴을 감싸던 손을 내렸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속눈썹엔 아직도 눈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거치고 대신 서늘한 결심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확인할래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 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난 평생 모른 척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해진 듯 했습니다. 딸은 부엌 수건으로 얼굴을 대충 훔치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끝 사위의 방문 앞에 도착하자 딸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잡이 위에 손을 얹었지만 바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새벽의 어둠이 남아 있었고 사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무언가를 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문소리에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심했지만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딸은 문가에 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겨둔 분노가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디 다녀왔어? 사위는 한순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산책 좀 했어. 잠이 안 와서. 거짓말하지 마. 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차에 타서 누구랑 있었어? 딸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엄마가 다 봤어. 그 차 안에서 웃음소리까지 들렸다고 했어. 사위의 얼굴빛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가 곧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그걸 믿은 거야? 믿은 게 아니라 알아? 딸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내 눈빛만 봐도 알겠어.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사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의심하는 거야? 나를?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눈동자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아니야, 확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났다는 거. 두 사람 사이에 날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마저 서로의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위가 한 걸음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쯤에서 그만하자. 딸은 그 말에 오히려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할 수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매일같이 웃는 척하고 내 눈치만 보고 그런데 넌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나를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터져나오듯 울렸고 손끝까지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위는 입술을 꾹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아온 가면이 금이 가득 그의 침묵이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위는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고 손끝이 허벅지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게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엔 단단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위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그 한마디는 마치 방 안의 공기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나 바보같이 그랬어. 말끝이 흐려지며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굳은 마루 위로 두 무릎이 탁 닿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사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순간이었어.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이 바닥을 타고 퍼져 방 안 공기까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무너진 모습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없어지지 않아. 내가 받았던 상처도 그때의 너도. 사위는 얼굴을 든 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내자는 거야?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젠 너랑 나 여기까지야. 그 말에 사위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축 처졌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은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소리가 무겁게 복도를 건넜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유난히 길게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딸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의 손끝은 잠시 떨렸지만 사무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얼굴엔 오랜만에 맑은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낯설도록 조용했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던 현관문 소리도 밤마다 스며들던 의심과 불안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두 사람의 목소리만이 오갔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돌아왔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주말이면 둘이 함께 근처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무겁지 않게 한두 봉지만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길에 딸은 소소한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걷는 그 길이 한없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딸은 손에 작은 수건을 쥐고 있었고 저는 뜨거운 차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 속 웃음소리가 방 안에 퍼지며 한때 꽉 막혀 있던 공기 사이로 서서히 따뜻한 숨결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두 번 바뀌는 동안 딸의 얼굴은 다시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웃음에는 예전처럼 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곁에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배신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식탁 위로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김과 서로를 지켜주는 두 여자의 고요한 웃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